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문학의 그 태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작가이자 한국 문학인들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박경리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예, 세워진 박경리 문학상이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토지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원주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상자께서 이 서울로 오셔서 신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그 협력으로 저 강연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박경리 문학상이 제정된 이후로 제1회 최윤훈 선생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 작가가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윤원길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일단 나와 계신 분이라도 간단하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본 행사로 들어가는데 우선 그 김현철 학장님께서 인사말을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긴 장마와 반짝 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가을을 뒤로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올해도 박경리 문학상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10번째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는 최근 대작인 문신을 출간하신 윤홍길 작가이십니다. 100여 년의 인문학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에서 윤홍길 작가님을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홍길 작가님의 소설은 사회적 격변 속에서 분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 오셨습니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특히 근대화와 산업화가 주동한 사회적 모순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초기 소설의 주 배경이 되는 농촌은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는 무대이며 그는 그 무대 위에서 개개인이 겪는 갈등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상화하는 이러한 끝없는 모순과 갈등은 삶의 원초적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 속에서 분연히 노력하는 그의 인물들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학적 태도는 자연스럽게 박경리 선생의 문학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인 토지 또한 다양한 인물을 통해 인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당대의 역사를 조망해 내기 때문입니다. 윤홍길 작가의 삶은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신 후 초등학교를 그만두시고 원광대 국문과에서 문학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 등지에서 일을 하셨으나 소설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모두 사직하시고 전업 작가가 되셨습니다. 이렇듯 소설을 위해 고생과 가난을 자처했던 윤홍길 작가님은 1973년 발표한 장마를 통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77년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제4회 한국문학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후 현대문학상과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시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소설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설에서 우리가 그토록 큰 울림을 느끼는 이유일 것입니다. 문학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현실에서 출발한 문학은 그러나 작가 고유의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 새로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굴절된 현실은 수많은 가능성을 품은 채 문학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은 현실보다 더욱 생생한 현실이 되어 우리를 상상하고 꿈꾸게 합니다.
문학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고 때로 우리는 그 낯선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초청 강연 또한 그러한 문학의 힘으로 여러분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하신 윤은길 작가님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강연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총장님, 토지문화재단의 김영주 이사장님, 인문학연구원의 김장원 원장님, 그리고 처음부터 오늘 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인문학연구원의 정명교 교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발걸음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문과대학 학장님의 아주 이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축사를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저 수상작가이신 윤은길 선생님의 그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강연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천재와 범죄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 천재와 범죄라고 하는 제로 이렇게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두 천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 상당히 기대를 걸게 합니다. 그러면 윤은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연이라고 듣고 이 온라인 형식이 저한테 너무나 생경해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분들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교 선생님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연 듣는 분들이 처음에 제가 얻은 정보로는 연세대 사회교육원 수강생을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문학 전공이 아닌 분들도 들으시겠구나 해가지고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문학 해오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감회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위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원고를 작성했는데 사실은 천재와 범죄 중에 천재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비교 대상으로서 천재가 있고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범죄, 장사미사 같은 평범한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 자격으로 앉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박경리 선생님과의 관련된 이야기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먼저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고 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생전에 이 연세대학교와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연세대에 와서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감개를 느낍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저한테는 제 문학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감히 사람들 앞에 스스럼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문학의 어머니이실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많은 그 가르침을 주신 큰 스승입니다. 원래 그 스승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이 만주 몽고 쪽에서 나온 무당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부족 사회에서 무당의 지위는 부족장에 버금가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조건이 첫째로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병을 치료하는 치병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만주 몽고에서 이제 무당으로 선택되고 그랬는데, 이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 스승입니다. 스승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이야말로 스승입니다. 무당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걸어오신 길, 또 이분이 세상에 쌓아놓으신 문학적 업적, 이런 것이 뛰어나고 또 기록에 남을 역사적 기록에 남을 훌륭한 그 업적을 쌓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이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을 저는 그 최대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기자간담회 때 어떤 기자가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을 받게 된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보면 이제 권씨라는 작중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받는, 자존심이 딸꾹질하는 그런 그 일을 서러움을 당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나 이래봬도 안동 권씨요. 이 두 마디 말이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재미있게 읽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홉 켤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권씨를 흉내내서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야기한다면은 나 이래봬도 박경리 문학상 수상작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여러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이상만큼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리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그 인연, 관계, 이런 걸 생각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첫 번째 창작집 황혼의 집이 출간되고 나서 문학과 지성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릉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릉 자택으로 찾아뵙고 처음으로 박경리 선생님과 구체적인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전부터도 사실은 그 간접적인 인연이 있었습니다. 1971년에 현대문학의 황혼의 집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그 편집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문단의 어떤 대선배가 윤은길 씨한테 격려를 보내고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작품 많이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선배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릉 자택으로 찾아뵙고 나서 한 10년쯤 지난 뒤에 그 말씀을 꺼내세요. 혹시 오래전에 현대문학 편집장으로부터 뭔가 들은 얘기 없느냐, 황운호 집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에서 그때 71년도에 제 작품을 칭찬하시고 또 저한테 굉장히 따뜻한 격려를 보내신 선배님이 바로 박경리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약속을 받아내려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파트에 살지 말고 전원주택에 살아라. 작가는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생명을 다루는 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뜰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저한테 계속 아파트에 살지 말고 전원주택에 살아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다짐을 받으신 말씀이 큰 작품 써라. 그래서 이 큰 작품에 대한 개념이 저한테는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큰 작품인 선생님이 20권짜리 대하소설을 쓰시니까 그때는 이제 완결이 안 돼 있을 때인데 20권짜리 대하소설을 쓰시니까 그래서 큰 작품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니까 나는 그러면은 30권짜리를 써야지 하고 젊어서 철없는 생각으로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빤히 보이기 때문에 계획을 줄이고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큰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납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이 활인의 문학입니다. 살인의 문학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작품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살인의 문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활인의 문학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문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활인의 문학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짧은 소견으로 제가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인과관계도 없이 자기가 창조한 작중 인물을 갑자기 죽게 만든다든지 어디로 멀리 보내버린다든지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어떤 잘 나오던 주연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든지 미국으로 멀리 떠났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작중 인물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작중 인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수록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인의 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주인이고 이데올로기가 하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가 주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데올로기에 복속하는 하인 역할을 하는 이런 그 현상을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화인의 문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인명이 손상되기도 하는 이 비극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큰 문학이라는 큰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 말초적인 재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주제나 소재를 다루는 그런 작품, 소모적이고 또 위안이나 오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소설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큰 작품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치열하게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이런 작품을 선생님이 큰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 말씀에 준할 만한 작품으로 구상하고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아직 완결이 안 된 문신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20권짜리, 10권짜리 대하소설이 많은 한국 문학에서 5권짜리는 감히 대하소설 축에도 못 든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5권짜리 제 문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중하소설이라고 그렇게 이름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큰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요구이자 약속, 이 약속은 이제 거의 약속 지키는데 거의 지금 성공을 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은 이제 5권까지 완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에 살지 말고 전원주택에 살아라. 이 약속은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지켰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지켰고, 세 번째가 저한테 늘 말씀하신 게 선생 빨리 그만둬라. 뒤늦게 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선생 빨리 그만둬라. 작품에만 전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한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의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쉽게 말씀하신다 하고 섭섭하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약속은 이 선생님 돌아가시던 해 때마침 정년 퇴임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저한테 노상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큰 작품이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그 활인의 문학에 대해서 저는 그 많은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고, 어떻게 하면은 이 활인의 문학을 내 방식대로 잘 이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얼른 지금 유식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영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해악입니다. 해악. 그래서 이 해악이야말로 활인의 문학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통 그 한 묶음으로 해서 풍자와 해악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풍자보다는 해악 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풍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을 찌르는, 그래가지고 통쾌미를 유발하는 이런 것이 이제 풍자죠. 말로 찌르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복의 수단으로는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풍자는 서구적 발상이 앞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양적, 특히 그 한국적 그 발상으로는 해악 쪽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좋다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압제 속에서, 왕조의 압제 속에서, 또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 또 문화적인 이 변두리 지역에서 항상 활용한 것이 이 해악입니다. 문학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탈춤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해악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악성은 민족 전통에 해당되는 이 해악성은 일반인들의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그 전래 이야기 가운데 양주 사돈과 포천 소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천에 사는 포천이 소로 유명하죠. 포천에 사는 사돈과 양주에 사는 사돈이 덜컥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사돈끼리 감옥에서 맞부딪히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사돈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양주 사돈이 물어보니까 포천 사돈이 아마 억울해 죽겠다고 대답합니다. 길 가다가 길바닥에 문 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 줄을 집어들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줄 끝에 황소가 한 마리 매달려 있더라. 그래서 나는 길에서 줄만 주었을 뿐인데 소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는 그 포천 사돈의 말을 듣고 양주 사돈이 참 그렇겠다, 얼마나 억울하시냐고. 그래서 맞장구를 치고 나서 포천 사돈이 그러면 사돈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양주 사도는 아예 전방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주인한테 외상이요 이 말을 않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더니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포처자들이 그렇겠다. 얼마나 억울하시냐고. 둘이 서로 손을 잡고 막 서로를 위로하고 그 억울한 감정을 토로를 하고 그랬다는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전통의 그 해학성, 이거는 참 놀랐습니다. 참 형편없는 사돈들인데도 해학성의 옷을 입히고 나면은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그 어떤 인간미, 인간적인 약점을 감싸는 그런 그 따스함이 느껴져서 오히려 이 해학성의 옷을 입힐 때 구제받지 못할 것 같은 인간도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이런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난뱅이 그 흥부전의 판소리 가사에 보면은 흥부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자가 지은 죄를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그런 그 매품을 팝니다. 관가에 가서 곤장을 엉덩이가 다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맷값을 두둑이 받고 나서 오래간만에 난생 처음으로 쌀을 몽땅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가마솥에다가 이 밥을 한 솥을 해가지고 이 목짐덩이만하게 주먹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식구들끼리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 큰 밥덩이를 공중에다 던져서 받아먹고 또 던져서 받아먹고 이게 이제 점점 처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먹고 받아먹고 던져먹고 받아먹고 그러다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던져놓고 받아먹고 점점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는 이제 막 배가 뒤틀리기 시작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그 한심해가지고 그때 이제 흥부가 하는 그 탄식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먹고 속이 볶여서 어떻게 사는고. 그 가난뱅이 흥부가 부자 걱정을 해요. 이 볶인다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로 볶인다는 복다의 그 피동형 볶이다를 이제 볶이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잘 먹고 속이 볶여서 어떻게 사는고 하고 이제 부자들 걱정을 하는 대목. 여기 이 대목이 가지는 해학성. 그다음에 식구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걸게 잘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21명 흥부 아이들이 21명인가 되는데 그 온 식구가 울타리 가에 쭉 앉아가지고 궁덩이를 까고 궁둥이를 하늘로 향해서 설사를 하는데 그 판소리 가사대로 한다면은 설사를 하는데 이 20줄기가 넘는 이 설사 똥줄기가 하늘로 뻗으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황룡이 올라간다 하고 고함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그 해학성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지지리도 그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가난,
배고픔, 서름, 이런 것들이 해악성의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그 따뜻하게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큰 작품은 활인의 문학을 위해서 내가 주로 사용해야 될 그런 그 수단이 해악성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 해악성 추구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완장 같은 그런 작품인데 그런 그 장편 소설 한 편 전체가 해악성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중단편이나 다른 장편의 일부 속에도 보면은 일부 등장인물 이런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해악적인 대사, 해악적인 표현, 또 해악적인 인간성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문신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재와 범죄라는 제목,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교 대상으로 천재는 그냥 신용으로만 내놨을 뿐이고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범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이 범죄에 속한다는 거, 천재가 못 되고 그렇다고 둔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문학적 재능을 특출하게 타고나지 못한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범죄들에게 뭔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세계 격투기계에서 초창기 때 연전연승하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러시아 출신의 표도르라는 선수. 나중에 이제 격투기 은퇴하고 러시아 국회의원까지 당선되고 간 인물인데 그 표도르라는 격투기 선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천하무적이고 제1인자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표도르의 별명이 60억 분의 1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전체 인구가 60억 조금 넘을 때였는데 지금은 70억이 훨씬 넘죠. 60억 분의 1 석차를 학교에서 성적표에다가 석차를 매길 때 몇 분의 몇 제적 몇 명 중에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의 1 이렇게 하잖아요. 싸움꾼으로 석차를 매긴다면은 60억 분의 1이라는 그런 그 칭찬의 뜻을 담고 있는데 저는 그 석차 전교 1등, 전 세계 1등 이런 거 좋은 의미보다는 결국 세계 최강의 격투기 선수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전 세계 인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중의적으로 저는 그 별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봤자 저도 60억 명
사람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해서 나도 결국은 60억 분의 1이다. 표들로만 60억 분의 1이 아니라 나도 60억 분의 1이고 또 당신도 60억 분의 1이다. 그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실주의 문학에서 초기 사실주의 문학인들이 이 금과 옥조처럼 내세운 것이 일물일어주의라는 게 있는데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가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모래가 다 똑같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그 보이죠. 그러지만은 그 수많은 모래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죠. 빛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 내부의 성분도 다르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주의 문학에서 일물 하나의 사물에는 그 사물을 가장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딱 하나가 있다. 그 딱 맞는 그 말 하나를 찾아서 작품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일물일어주의다. 사실주의의 모토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의 모래알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라는 존재, 또 당신이라는 존재,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귀한 존재다.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인생을 재출발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천재와 범죄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도 범인이지만은 결국은 범인이라서 천재 외에는 범인의 삶이라는 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범인의 삶도 천재의 삶 못지않게 전부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범죄로서 또 문학까지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도 거쳤고 때로는 자존심이 딸꾹질하는 그런 그 슬픔이나 분노도 때로는 느꼈고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문학을 시작할 때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을 하지 않고 대학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독학으로 문학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서울신문 66년 1월 1일자 서울신문에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우리 고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강석근이라는 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서울신문 일면에 기사가 크게 난 거를 봤어요. 그걸 보고 이런 분도 시골에서 이름 없이 나이가 든 이런 분도 문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수가 있구나 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문학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존감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시골 국민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빨리 교사를 그만둬야지 하면서 방학 되기만 기다렸다. 방학하는 날 배낭을 미리 집에서 꾸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조금씩 끝나자마자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말이 무전여행이지만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비상금 속에다가 잘 감춰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돈 없고 배고파서 그냥 죽어가는 신용해가면서 차는 공짜로 얻어 타고 다니면서 한 달 내내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한 학기를 견디는 그 힘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쭉 해오다가 그 서울신문 그 기사를 보고 바로 그날 서점에 가서 5권 그 책을 샀어요. 문학개론, 소설작법, 문장작법, 문예사조사, 또한 거는 무엇인가 얼른 기억이 안 나요. 5권을 사가지고 고시 공부하듯이 그날 밤부터 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론 공부를 시작하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이론을 준용해가지고 습작을 처음에는 뭐 시도 쓰고 희곡도 써보고 그랬는데 소설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소설이 무전여행 다니는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을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상습 가출러에 해당되는 그런 생활을 쭉 해왔었는데 이 뭔가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계는 익숙한 곳이 아닌 것 같은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니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자꾸 밖에서 나를 불러내는 목소리가 자꾸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시기를 겪으면서 가출을 상습적으로 했고 또 가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부터 가장이 된 뒤로는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가출을 못하고 그 대신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또 한동안 건강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던 끝에 소설을 만난 거예요. 소설이 알고 보니까 가출이나 무전여행보다 더 말하자면 돈 안 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죠. 상상력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그거를 이제 소설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소설을 공부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가출 욕구가 사라졌어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가출을 소설을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습작을 이제 시작했는데 맨 첫 번째 쓴 습작을 겁도 없이 사상계 신인문학상에다가 응모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최종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막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나는 천재구나. 문학 이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이제 문단에 데뷔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습작을 했죠.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만 2년 됐을 때 이제 신춘문예 당선되니까 정말로 하늘이 돈짝만해 보이고 세상의 절반쯤은 내가 얻은 것 같은 그런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 앞길이 아주 환하게 열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등단하고 보니까 아무도 나보고 작품 실어줄 테니까 보내달라는 사람도 없고 잡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작품을 써도 발표할 지면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고, 그러다가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동료 문인들, 선후배 동료 문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문인들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천재연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로 재능을 못 타고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천재들을 만났어요. 실제로 아주 머리가 막 번뜩번뜩 잘 돌아가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쓰는 작품도 아주 놀랍고, 그런 사람들을 참 여럿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져 가지고 한동안 기가 죽고 그리고 또 한동안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소설도 한동안 또 못 쓴 적도 있고, 내 능력 없는 이 필체로 어떻게 그 사람들과 견줄 만한 작품을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또 소설을 또 못 쓴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현대 과학이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판정 내리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저하반신 편마비가 와가지고 어떤 대학병원에 가서 뇌 CT 촬영을 했는데, 그 필름을 판독하는 젊은 의사가 이 환한 조명판에다가 제 머리를 찍은 단면 사진을 쭉 붙여놓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 머리 단면이 꼭 호두알 속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때 처음으로 보았고, 근데 이 젊은 의사가 계속 들여다보기만 하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한 것이구나. 어쩌면 뇌종양이나 뇌암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나는
어떤 병명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때서 의사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망설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다. 어떤 이 CT 촬영상으로는 지금은 뚜렷한 병변이 안 보이고 이쪽 뇌 그 뒤쪽에서 작은 혈관이 하나 터져가지고 피가 많이 고여 있고 그래서 오는 그 마비 증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개 전두엽의 사이즈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대요. 근데 선생님 전두엽 사이즈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세상에 젊은 의사가 그 얘기를 왜 본인한테 하는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소. 나는 천재가 아니요. 나도 그걸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확인해줘서 고맙소. 오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죠. 그런데 내가 평범한 전두엽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부정할수록 내 스스로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내 전두엽 사이즈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그래 맞아. 나는 천재가 절대로 못 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문학을 잘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거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천재가 못 되고 평범한 전두엽을 가진 그런 그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타고나지 못한 천재성을 어떻게 하면은 벌충을 해가지고 범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나 자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작가, 소설가 중에 나만큼 잠을 적게 자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가능한 한 줄이고 오로지 집에 들어앉아서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작업도 하고 아까 정명교 교수 정과리 선생님이죠. 평론가로서는 정과리 선생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은 문장과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젊어서부터 문학을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국어 사전을 늘 그 옆구리에 끼고 살았어요. 국어 사전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큰 사전은 누나가 그 생일 선물로 준 큰 사전은 집에다가 두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뒤에 호주머니에다가 포켓 국어 사전을 꽂고 다니고, 직장에 가면은 또 내 책상 위에 중사전이 또 있고, 이렇게 한때는 사전이 그 5개가 굴러다녔어요. 그렇게 놓고 언제든지 잠깐의 그 짬만 생기면은 낱말 공부를 했어요. 아무 페이지나 무작위로 열어가지고 그 맨 가에 있는 표제어를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개씩 있어요. 그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순수한 우리말 단어들, 그거를 외우고, 또 아무 페이지나 또 무작위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쭉 훑어 내려가다가 또 몇 개의 단어를 익히고, 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같이 잠깐의 틈만 나면은 이 낱말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씩 그 건망증 비슷하게 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지 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요. 그리고 신문이나 남의 작품을 읽다가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꼭 사전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백과사전으로 넘어가가지고 백과사전을 통해서 세계 여행을 하고 동서고금의 유명한 인물들도 만나서 상상의 여행을 쭉 하고, 이런 취미를 또 오랫동안 익혀왔고, 모자라는 상상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에는 그 AFKN 주한 미군 방송 그 텔레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볼륨을 꺼놓고 화면만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금 장면에서 나오는 저 인물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다음 장면에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요. 다음 장면에서 내 예측과 맞는지를 이제 맞춰보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상상력을 이 볼륨을 죽인 AFKN 방송을 통해서 또 오랫동안 그 훈련을 해왔고, 이런 그 노력의 결과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좋은 작품도 인정받는 작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 결론은 천재가 10의 가능성을 타고난 천재가 게을러서 7의 결과밖에 내지 못한다면은 5의 가능성밖에 타고나지 못한 범죄가 피나게 노력해가지고 7의 결과에 도달했을 때, 같은 7이지만은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느냐, 저는 당연히 범죄가 노력으로 얻은 7의 결과가 게으른 천재가 얻은 7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나 강연 듣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당신은 60억 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당신은 일물 일어주의 속의 귀중한 모래알 하나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해주면은
공부 못하고 열등감에 찌들어서 지방대학에 간신히 합격해가지고 들어온 신입생들이 잔뜩 풀이 죽어서 또 학교에 정을 못 붙여가지고 고생하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면은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을 해서 좀 빨리 끝나니까 대충 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응답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아주 잘하시네요. 그냥 어떻게 원고를 전혀 보지 않고서 그냥 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하시는 이것도 노력의 산물입니까? 예. 범죄입니다. 예. 그 범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범죄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노력인데 사실 오늘은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아주 감동적으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천재와 범죄에 대한 그 질의 들어온 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또 박경기 선생에 관한 질문도 다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걸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나 본데. 예, 없으십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되게 좀 약간 그 공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서 예, 그 질문하기가 좀 어색하시죠. 이게 그 질문은 되게 뭐 국회 청무회 가서 누구 야단 칠 때나 하시는 거고 이게 선생님께 뭔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러면 저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그 질문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저 소설을 창작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까 어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외에 어떤 게 있으신지. 그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는 별로 못 느끼겠고 네. 이 소설이라는 것이 처음에 착상부터 시작해서 탈고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 그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착상에서 이제 구상 단계로 넘어가서 구상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캐릭터의 창조도 중요하고 또 주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소설의 그 단계별 과정, 그 이행 과정, 발단, 전개, 절정, 반전, 결말 이런 것도 의식을 철저히 해서 계산을 또 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소설이라고 굉장히 그 어떤 이 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격이 소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목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 이름 짓는 것까지 주인공 직업 정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뭐 일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정합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그 디테일과 전체가 골고루 완전히 호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잘 짜여진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작가들이 한국 문학에서 되게 윤원길 선생님 세대, 4.19 세대까지가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젊은 작가들한테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도 사실 바로 이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유행을 한 이후로 사람들이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갖다 너무 당연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실 한국 문학이 완성도를 가지는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런 질문이 바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기 시작 후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비결이나 습관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비결은 뭐 모르겠고 습관은 예. 비결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네. 뭐냐면은 체력, 지구력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80이지만은 지금도 힘이 있고 지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집념도 남못지 않게 강하고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까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뭐 작은 헤라클레스라는 별명도 얻을 정도로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했고 그때 기른 체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가지고 소설같이 장기간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이런 활동에서는 체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문학도들한테 항상 운동 많이 하라는 이야기 그거를 꼭 하고 있고 나이 들어서까지 한국 문학에서 아직도 이 장로 문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대개 다 건강 문제로 일찍 절필을 하는 그런 조로 현상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작가들도 체력을 뒷받침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나이 들어서까지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는 것이 장로 문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쓰는 소설과 장년 때 쓰는 소설과 노인 세대에서 쓰는 소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경험의 세계가 다르고 생각의 정도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서 운동 많이 젊었을 때 해서 체력 기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 결혼 전 문학도라면은 결혼할 때 절대로 단칸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제가 가난해가지고 결혼해서 단칸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낮에 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잠들기 기다려가지고 밤중이 되어야 집필을 시작을 하니까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나이 드니까 그런 밤낮 뒤바꿔 사는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해도 수십 년 된 생활 리듬이라서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좀 불행한데 그래서 이제 혼전의 문학도들한테 절대로 단칸 새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천재성은
안 주셨지만은 범죄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노력하고 또 장기간 책상에 붙어 앉아서도 하루 종일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무거운 엉덩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이 나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선생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단칼 새방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 한 개 반 끝짜리 이상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 사실 소설가들이 다 정말 절감하고 계신 거. 한국 문학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뭐랄까 오래 갑니다. 예전에는 너무 단명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국 문학의 그 기초가 많이 탄탄해져 갖고선 이렇게 이 선생님 벌써 80이 되셨어요, 선생님? 곧 아유, 예. 이 선생님 장마와 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한국 문단의 어떤 별로서 우뚝 섰던 때가 7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30년 이상이 지났네. 40년이 지났네요.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그 문신과 같은 그런 대작을 지금 쓰고 계신 걸 생각하니까 참 선생님 정말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외람되지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실 해학적인 어떤 인생을 갖다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해학적 인생관도 선생님의 어떤 이 원기를 갖다가 계속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돈 할머니의 말씀 그 자체가 사실 비극 안에 숨어 있는 엄청난 세계에 대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나중에 완장이니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해학을 의식적으로 추구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첫 작품부터 아주 선생님의 작품 밑바닥에 깊이 들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은 못 드리고요. 딱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질문 중에서 선생님이 소설은 무전여행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좀 상응할 만한 게 있다면 영화도 또 그런 무전여행과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일종의 비주얼 문화도 비주얼 예술과 문학이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화 영상물은 스스로 음식을 골라서 깨물어서 씹어서 삼키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누군가가 다 꼭꼭 씹어가지고 또 넣어주는 것만 삼키는 그런 차이가 문학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가 미리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상의 성격인 반면에 활자 매체로서의 문학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뒤돌아봐가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문학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을 키우지 않는 어린 자식을 둔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고의 훈련을 방해할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자식들에게 영상물을 들쓴 대로 안 보여주고 책을 통해서
스스로 상상해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그런 그 교육을 시키려는 젊은 부모들도 요즘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이 활자 매체와 활자 매체로서의 문학과 영화 같은 영상물 그런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한 2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이 오늘 이 수상작 초청 강연회를 이끌어 주신데 도움을 주시고 또 자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